최근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또한 이제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리플도 함께 계속 좀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진짜 불장 왔다라고 보면 될까요? 모양새가 충분히 바닥을 다졌다. 리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전고점이라고 그러죠. 전고점 위에서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뒤에 상승세는 사실 이미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호스트를 맡게 된 돈봉남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 논의를 하기 앞서서 시작 전에 두 분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인 전업 트레이더이자 코인 선물 강의를 하고 있는 김주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부산에서 그냥 방구석에서 매매만 하던 사람이라서 지금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굉장히 긴장되는데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파이 농부 조선생으로 활동하고 있는 블록체인 리서처인 조동현이고요. 현재 뭐 유튜브나 트위터, 텔레그램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좀 글로써, 영상으로서 좀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코인을 처음 투자했을 때 계기라든지 혹은 뭐 특정 코인을 트레이딩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기술을 써서 트레이딩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분들은 디파이 농부가 뭐야 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고 선물 트레이딩은 뭐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계기와 그런 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제가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 때 시간적 여유가 조금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고 시작은 주식으로 했었습니다. 주식으로 매매를 하면서 사실 접근하는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애초에 주식을 시작할 때 뭐 유튜브나 뭐 다른 거를 참고하지 않고 그 영웅문이라는 어플 안에 1순위의 테마부터 10위까지의 테마가 이렇게 나눠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들 중에서도 이제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1순위의 테마는 이미 고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10위권 밖에 있는 종목이 갑자기 1위로 올라갈 것도 저는 힘들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투자했던 방식은 그러면은 이 10가지의 테마 안에서 각각의 테마 안에 PER 수치라든지 PBR, EPS, BPS, 뭐 시가총액 등등등 다양한 수치를 비교해서 그 테마 안에서 하나의 종목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접근 방식이 저는 조금 유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들이 하는 뭐 리딩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이 주식 좋대라고 하는 접근보다는 그냥 스스로 분석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주식을 처음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봤을 때 이제 4개월 뒤에는 거의 한 종목만 마이너스가 났었습니다. 마이너스 2% 정도 났던 것 같고 남은 종목들은 거의 뭐 10%에서 80% 사이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걸 보면서 정말 이런 재테크 쪽의 세계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코인이라는 걸 또 알게 되고 접근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는 당시에 뭐 아무것도 몰랐지만 매수를 할 때마다 수익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출금도 안 하고 수익이 계속 불려나가다가 한번 크게 손절을 났죠. 그때부터 사실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원효띠 아십니까? 이분이 뭐 초창기 트레이더 중 한 명인데 500만 원을 들고 선물 시장에 들어와서 3천억 이상을 벌었다. 뭐 지금은 더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매매를 할 때 캔들 거래량으로만 매매를 하고 정확한 타점에서만 진입을 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캔들 거래량만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하루에 그때 당시에는 5시간 6시간 자면서 오로지 차트만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그 1년의 과정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럼 조 선생님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좀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2021년도 디파이 불장이었죠. 우리는 디파이 썸머라고 불렀던 이 대불장 시장에서 처음 관심을 갖고 이 코인 시장으로 좀 들어왔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융권에서 투자은행에서 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예전에 직장 자체가 어떤 투자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회사 어떤 자금으로 거래를 했던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근거가 좀 명확해야지 또 그다음에 제가 스스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좀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자주 매매는 사실 못하는 입장이고 그러면 저한테 맞는 투자는 뭔가라고 했을 때 결국 리서치 베이스로 사실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리서치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알트코인 시장을 대부분 사람들이 뭐 투기 시장이라 얘기하지만 저는 기술 기반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나오는 리서치나 아니면 시장에서 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들하고 주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내러티브, 그다음에 시장의 내러티브를 좀 살펴가면서 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한마디로 그럼 무슨 투자를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전 내러티브 기반의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용어 설명이 좀 필요할 때가 좀 있어요. 혹시 디파이는 도대체 뭘까요? 디파이라는 게? 일단 디파이 자체는 뭐 한국말로 좀 뭐 번역을 하면 탈중앙화 금융이잖아요. 이 블록체인 이제 기반으로 하나의 큰 이제 금융 시장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인터넷 그 머니마켓이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연결된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어떤 금융 시장을 기존 금융 시장하고는 이제 좀 별도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 탈중앙화 이제 금융이고요. 그래서 그 금융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뭐 뒤에 또 더 자세하게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 선생님은 이제 뭐 호가창이나 뭐 캔들을 보고 거래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이제 리서치를 통한 베이스에 투자를 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분 너무 성향이 달라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 지금 그 암호화폐 입법이 급물살을 타면서 다양한 미국 이제 정책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있어요. 이런 시장 동향에 대해서 두 분 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네. 사실 차트론자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지는 않지만 크립토 위크는 너무 이제 큰 사건이다 보니까 조금 저도 이렇게 관심을 가졌었는데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된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규제가 명확해지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 기반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코인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앞서 이제 크립토 위크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가장 맹점이 됐던 이제 법안 자체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클라리티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지니어스 법안,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안티 CBDC 이제 법안인데 그 중에서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지니어스 이제 우리 법안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최근에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많이 끌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 페이먼트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제 은행 구조까지도 이제 바꿀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이 법안 자체가 통과됐다는 게 저는 알트코인 시장에서도 꽤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 자체는 뭐냐면 알트코인 시장에서 대부분의 거래 자체는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거래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발행하면 할수록 이 코인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시장 그 지니어스 법안으로 새로운 유동성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그러면 무엇을 할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그럼 그런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디파이와 관련된 이런 알트코인들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유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한테도 사실 이 법안 자체가 수익률적으로도 그렇고 투자 결과로서도 그렇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실 법안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달러 갖고 있던지 미국 국채 갖고 있던지 둘 중 하나만 해. 혹시 이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뭐 크게는 이제 두 가지가 맹점인 것 같아요. 이제 발행사들이 지켜야 될 것들, 즉 지급준비금과 그다음에 발행 어떤 자금 자체가 1대1로 이제 매칭이 돼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뭐 이전에 이제 루나 사태처럼 너네 이제 자본금 그 지급준비금 없는데 이거를 그냥 무한 발행해서 사실 사람들한테 이제 피해를 입히지 말아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큰 골자인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방 규제를 좀 받는다는 게 좀 어떤 큰 맥락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수많은 이제 알고리즘 기반의 뭐 스테이블 코인도 있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뭐 테더처럼 그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가격을 뒷받침해주는 이 자산들이 굉장히 불안정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보완을 해서 좀 해라 뭐 이런 어떤 취지에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법안에서 되게 지금 엄청나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리고 조 선생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그만큼 이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거니
반대로 그렇게 커짐과 동시에 당연히 그 돈들은 알트코인이나 비트에 옮겨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미국이 한 3천조 정도를 국채를 더 찍어내야 된다고 이제 8월 달에. 네, 그 국채를 사주는 나라들이 사라졌잖아요. 중국은 이제 국채를 아예 안 사고 일본은 국채를 점점 줄여서 사기 시작했고, 네 아시겠지만 뭐 국채만 찍어서 누가 사줘야지 그것도 이제 돈이 발행되는 거지. 네 크립토 시장이 이제 그거 국채 수요를 충당시켜 줄 거다. 근데 아직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 너무 작잖아요. 한 200조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발행되는 그 국채 3천조를 이제 부담하려면은 스테이블 코인사가 전부 다 국채를 사주진 못하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한 5배 정도는 시총이 커져서 이번에 발행되는 국채를 조금 떠받쳐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봤을 때 이 시장의 5배 정도는 이번 사이클에 커질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뭐 국채가 뭐 절반은 비트코인으로 다 들어갈 수도 있어도 또 절반은 알트코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시장 아래서의 알트코인 흐름이 엄청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알트코인 시장이 뭐 적어도 3배에서 5배 정도 더 커진다고 보는데 그런 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기관들이 그러면 어떻게 운용을 할까 이 측면에서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이고 목표 수익률이 이제 저희 개인 투자자처럼 이 멀티플 뭐 3배, 5배를 사실 보지 않거든요. 이 큰 자금 자체를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환해 가지고 뭐 어떻게 운용할까라고 했을 땐 전 개인적으로 그들의 타겟 수익률이 한 7%에서 8%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대부분 그 스테이블 코인은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특히 이제 디파이 시장에 있었던 예치 상품으로 저는 많이 흘러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치 상품이라고 하면은 은행에다가 우리가 저축하듯이 자금을 맡겨놓으면 그 자금을 운영해서 다시 뭐 3, 4% 이자를 주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탈중앙 금융 서비스 중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곳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은행 역할을 해주는 코인 프로젝트들한테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자금이 이제 흘러 들어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기관들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코인들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에이브나 아니면 뭐 팬들이나 뭐 이런 좀 규모 있고 그다음 보안성이 뛰어난 곳에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해 가지고 이제 따박따박 이자를 받아가는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결국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프로젝트들의 수익률이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은 그 수익률에 따라서 또 코인을 다시 이렇게 재구입해주는 메커니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니어스 법안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결국 그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어떤 예치 상품들을 제공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디파이 시장 자체가 더 성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거론될 그 코인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호재들이 많이 서지고 계속 시장이 더 커지고 있는데, 그럼 반면에 수혜받는 코인은 혹시 에이브가 그 수혜 받는 코인인가요? 저는 지금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디파이 쪽에서 상승률이 좋았던 이제 코인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에이브나 뭐 팬들이나 뭐 이런 어떤 대출 상품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파생 상품을 다루는 이런 어떤 그 서비스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그 프로젝트들의 지금 현재 이제 잔고가 계속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잔고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유입 자체는 이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또한 이제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리플도 함께 계속 좀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진짜 불장 왔다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 제가 차트 론자라서 차트로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모양새가 충분히 바닥을 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리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전고점이라고 그러죠. 전고점 위에서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뒤에 상승세는 사실 이미 출발을 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던 이제 알트코인 시장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근거 자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런 이더리움의 상승이 결국 알트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지난 상승장과는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자금의 속성 자체가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이제 부장에서는 이제 소매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이제 코인 시장을 견인했었었는데, 이번 시장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이제 기관 자금으로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더리움이 큰 상승할 수 있었던 동력은 뭐였냐면 디지털 자산을 재무 전략으로 가져가는 이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주목받기 시작해서 오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샤프링크라고 하는 이제 그 미국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제 기업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주목받았던 이유도 뭐냐면 이더리움 재단보다도 이더리움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금 실정이에요. 그 자금 자체가 장외 거래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이더리움을 계속적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그 매수세로 작용한 거고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모습을 봤을 때는 아 진짜 올 것이 왔다. 그리고 이번 상승장의 끝도 저들의 그 투자 패턴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셨던 것처럼 알트코인 시장은 지금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이번 시장의 상승 랠리가 단기적 상승 vs 장기적 상승, 그래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볼 만한 뭐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혹시 뭐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부터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시장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기관 주도장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다시 계속적으로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특히 9월에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고 결국 금리 인하는 유동성 크기를 키우기 때문에 결국 리스크가 높은 자산으로 이런 유동성 자체가 좀 흘러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유동성 자체가 코인으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둘 다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도 주식시장이 조금 더 큰 모멘텀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을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이런 기업들이 주가를 계속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 많은 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매수세와 함께 결국 주가가 부양이 되고 또 유동성이 풀렸을 때 그 주가가 높아지면은 코인 시장과 기존의 증시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좀 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샤프링크가 계속적으로 이더리움을 매수해서 이더리움 재단보다 많은 이더리움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럼 저 주식에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고 많은 기업들이 또 이더리움을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서 또 이더리움도 계속 살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떤 증시가 올라가고 코인장이 올라가는 동시에 어떤 효과가 이번 하반기에는 꼭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지금도 그런 흐름 자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어떤 하반기는 조금 좋은 랠리로 계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추세 분석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테더 도미넌스를 조금 보는 편인데요. 이제 테더 도미넌스는 그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테더의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가장 중요한 점은 그겁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오르면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지금의 모양새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천장을 다지다가 조금 우상향하는 패턴을 만들고 있었는데 우상향하는 패턴의 하단선을 뚫고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 정도의 하락폭이 얼마나 될지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관점에서는 상승폭이 얼마나 올라가게 될지 또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반감기에 대한 이야기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사람들은 이제 반감기는 이게 똑같은 사이클이고 그 이후에는 공식적인 패턴이 있다. 우리가 이제 불장이 지나가면은 무조건 베어마켓이 오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어질 것이다, 아닐 것이다의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 오늘 나오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의 비트코인이 걸어왔던 이 데이터들의 좀 의미 자체가 많이 무색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제 주기영 대표, 즉 이제 이 코인 시장에서 이 온체인 데이터를 다루는 이제 크립토컨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표분께서도 사실 시장을 과거의 데이터로 예측했다가 좀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사실 그리고 자기도 인정했죠. 시즌 종료라고 하셨죠. 시즌 종료라고 해버려 갖고 네. 결국 사람들한테 이거 맞아?라고 했을 때 이제 자기가 10만 달러 이상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그 의견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사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은 결국 기존의 비트코인 과거 데이터 자체가 이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개인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자금이 있는 어떤 소형 어떤 트레이딩 펌이나 이런 곳들의 자금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많이 움직였었는데 이제 기관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몰려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는 베이비 부머라고 하잖아요. 결국 미국에서 이제 한 40, 50대 되는 그런 어떤 투자자들이 이 ETF를 통해서 자꾸적으로 이 크립토 시장에 자금을 좀 집어넣다 보니까 이제 예전 패턴하고는 완전 좀 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데이터보다는 현재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지금의 어떤 데이터가 어떤지가 조금 더 중요해지는 시점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반감기마다 상승의 폭
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캔들의 기울기가 있는데 사실 그 캔들이 올라가는 기울기가 점점점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감기가 좀 많이 기울어져 있는 편이라서 만약에 이번에 올라가다가 하락한다면 이제 사람들이 대응하기도 전에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절을 했으면 그냥 본절을 잘 걸어놔서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결국은 어쨌든 돈 벌려고 우리가 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방관하지 마시고 대응을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제가 좀 구체화해서 질문을 더 드릴 텐데, 저도 약간은 조 선생님의 스탠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익절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도 필요한데, 또 반대의 생각은 이번에는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알겠는데 비트코인은 안 떨어지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 혹시 조성님 비트코인도 예전처럼 70% 80% 하락 정도도 대비해야 된다고 보고 계신가요? 7, 80% 정도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부터 계속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50% 이상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조 선생님은 어떻게 또 보시는지? 저는 좀 반대적인 의견을 좀 공유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이제 좀 이번 사이클부터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저번 그러면 하락은 왜 왔는지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근데 저번에는 2022년도에 결국 루나 세타도 터졌었고, 그다음에 FTX 파산 문제도 있었었죠. 결국은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큰 하락을 좀 동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제 상승장 자체는 미국을 이제 주도로 해서 결국 규제라는 게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 시장에 참여한 주요 이제 플레이어들도 그 어떤 그 만들어진 규제 안에서 움직이게 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큰 하락이 동반하지 않는다면 저는 앞서 말씀한 것처럼 7, 80%의 하락은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조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제 너무 많이 바뀌었고 더 많은 이제 나라와 국가들과 기관들이 더 참여할 거라서 떨어지면 계속 사는 매수세가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그러면 50%는 안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스탠스면. 근데 반대로 50%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 차트적인 관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이제 양털깎기라고 흔히 하잖아요. 안 보이는 금융 세력들이 항상 양털을 깎잖아요. 포동포동 찌운 다음에 그 관점에서 금융에 대한 위기 붕괴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50%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자산이 한 50% 정도 떨어질 때 그때 한번 타격은 줄 수 있겠구나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의 인사이트도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코인 매집의 큰 세력들 간에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 비중에 대한 변화도 좀 생겼을까요?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 주신 이제 세력이라는 단어가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 시장 안에서는 이제 크게 최근에 보면은 결국 ETF를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랑, 그다음 기존부터 이제 이런 코인 시장에 투자를 했었던 이제 벤처 캐피탈, 그들이 이제 갖고 있었던 이런 리퀴드 펀드들이 이제 주로 이제 주 세력들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이제 자료들을 보면은 벤처 캐피탈 시장이 좀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오는 이런 코인들에 사실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들은 그러면 어떤 걸 투자해서 그럼 돈을 벌고 있을까라고 하면은 결국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이나 상위 시총의 어떤 코인들을 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실정이고요. 근데 그 돈을 버는 방식 자체가 예전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코인 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상위 어떤 코인들을 사서 오래 갖고 있다가 뭐 시장이 좋을 때 팔아갖고 수익을 내는 어떤 그런 전략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모아가는, 즉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투자를 선제적으로 해갖고 큰 수익을 지금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전략 자체가 좀 바뀌었다고 좀 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알트코인의 투자 비중이 아니라 알트코인에는 간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투자 익스포저를 좀 노출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기존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비트코인이 대부분 이제 주요 이제 포트폴리오 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 비중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의견인데요. 예전에는 뭐 비트코인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코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거의 투자하지 않는다고 봐도 될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등 네이밍 있고 전망 있는 알트코인들도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직도 뭐 비트코인이 거의 8대 알트코인 2 정도로 비트코인에 조금 더 많이 투자하는 성향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이 질문을 좋아하시고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5년 하반기 개인 투자자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 성향에 따라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부지런하시고 좀 이렇게 시장에 좀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알트코인에 이제 투자를 해도 좋은 어떤 시기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시장에서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더리움이 이제 많이 오르는 이제 배경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사들이고 있고, 그럼 그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운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운용을 할 때 그럼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대부분 디파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품들을 건들 건데, 그러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디파이들의 그들이 이제 또 발행한 게 알트코인이니까 그런 코인들의 좀 자신들의 익스포저를 좀 넣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코인이 사실 입문이라서 지금 이제 입문한 코인러들이 있으실 거고 좀 적극적인 대응이 못한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위 시총에 있는 것들을 모아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도 좋고 이더리움도 좋고 솔라나도 좋고 수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너무 시총이 크다고 해서 욕심에 알트코인에 들어가는 것보다 시장에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상위 시총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 코인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거고 앞으로 더 확장될 거다라고 하는 것에 좀 베팅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코인을 사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의 이제 상승 파동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에 진입을 해 있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만약에 지금만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없다 하시면은 급하게 지금 들어가야 돼 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분할로 진입을 하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익절에 대한 기준이 중요한데 만약에 그런 기준도 없는 초보자다 싶으면은 그냥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수익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1차 익절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1차 익절과 동시에 내가 진입한 곳에 본조를 좀 걸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선물로 치면은 스탑로스고 현물로 치면은 매도 예약을 걸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자랑하고 싶은 수익률이 될 수 있겠죠. 100%, 200% 이럴 때 2차 익절을 하고 3차 익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분할로 해서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알트코인 불장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하는 알트코인 움직임에 대해서 대화 나눠볼 건데요. 최근 코인 시장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들 합니다. 각자가 그리시는 알트코인 불장은 어떤 그림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알트 불장은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비트코인 상승이 있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상승이 동반 후에 결국 이더리움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작은 시총을 갖고 있는 코인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 촬영하는 시점 자체가 이제 7월 18일인데 불장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현상들이 지금 시장에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아직 시작되지 않은 곳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더리움 관련된 이제 디파이 이제 프로젝트들이 아직은 덜 올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같은 입장인데요. 21년도 상승장에서도 사실 비트코인이 오르고 나서 알트코인들이 출발한 경우가 많고,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한 3개월 정도의 격차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알트코인들도 사실 다 같이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테마별로 오르거나 어떤 코인은 좀 늦게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사실 지금 출발하지 않은 코인들 중에서도 잡아보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달라진 점은 어쨌든 비트코인이 하락하더라도 알트코인들은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한 3개월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1년도에도 상승 이후 조정이 나왔을 때 알트코인들은 계속 오르고 있는 코인들이 있었죠. 그 뒤에 비트코인이 횡보를 할 때 그때 알트코인들이 좀 내려갔습니다. 그런 흐름을 알고 있다면 사실 조금 멘탈적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매매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매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주로 매매하는 코인들이 있나요? 그리고 이제 최근 트레이딩을 하거나. 저는 최근에 이제 좀 했었던 트레이딩, 어떤 매매를 좀 공유해 보면, 저는 이더리움이 오랫동안 좀 계속 횡보를 이제 하길래, 그 반면에 비트코인은 이제 꽤나 큰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아이디어로 사실 모든 어떤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번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 주도라고 생각이 됐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리서치했을 때는 이 기관들이 투자사들이 아니라 기업들이 이제 이더리움을 계속적으로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샤프링크라고 하는 게 5월 달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이더리움을 전략 자산으로 계속적으로 사 모으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지만 이제 주가 자체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이더리움보다 그럼 큰 상승을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을 모아가는 기업의 주가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낮은 시총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3주 전부터 2, 3주 전부터 이제 샤프링크라고 하는 주식을 샀어요. 그래서 이 주식 자체는 사실 저는 코인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시총이 사실 2빌리언 달러, 2조 원이 안 되는 사실 코인이라 저는 생각을 했고 좀 과감한 투자를 해가지고 현재 수익률이 한 160%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투자 아이디어와 이런 아이디어 흐름 자체가 이번에 좀 잘한 어떤 트레이딩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현물을 가지고 있진 않고요. 저는 작년 12월에 가지고 있던 현물을 다 매도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매매 기록들은 다 클래스 101 세부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선물과 선물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다른데요. 현물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바닥을 다져줬고 전 저점이라고 하죠. 그게 깨지지 않은 상태로 예쁜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시그널 캔들까지 떴다면 진입을 하는 편이고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에 대한 대응이 좀 중요한 편이기 때문에 시그널 캔들이 나왔을 때 손절이 나가지 않는 코인들의 목록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류해 놓고 그 목록 안에서만 선물 매매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중 리플의 결제 솔루션을 넘어선 뭐 토크나 대출, 스테이킹, RWA 등 다양한 디파이 기능이 융합된 플랫폼으로 진화 중인데 그 리플과 디파이에 대한 설명도 좀 가능할까요? 네, 리플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꽤나 이제 좋은데요. 리플이 이제 최근 이제 발표했던 내용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은행 인가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이어졌었고 이제 두 번째는 연준의 계좌를 이제 확보하려고 저희는 이제 마스터 계좌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리플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비즈니스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 비즈니스입니다. 원래 리플이 추구했던 게 기존의 스위프트망을 대체하는 기술로서 이 코인 시장에 자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 후로부터는 사실 리플의 존재감이 없어졌거든요. 왜냐하면 리플이 하려던 것을 사실 스테이블 코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리플이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입을 해서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는 사실 상황에 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플이 이제 후발주자로서 이 스테이블 코인 그 시장을 좀 진입하다 보니까 후발주자로서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내세울 수 있는 좀 뾰족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차라리 우리가 은행이 돼서 스테이블 코인 그 시장에 진입한다고 한다면 신뢰성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리플은 현재 이 두 가지 비즈니스를 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제 리플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발행량이 한 8배 이상 올랐어요. 그만큼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호재 그리고 리플의 어떤 사업의 이 방향성을 좀 전환한 것이 좀 리플 상승에 조금 더 큰 영향을 좀 끼쳤던 것 같아요. 근데 리플이 또 하나 이제 타겟팅하는 게 이 디파이 시장이에요. 결국에는 원래 금융시장 자체가 전부 다 이제 국가 단위로서 경계가 있는 시장인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 경계가 없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결국에는 이 디파이 시장에 들어와야지만 더 큰 시장에 조금 자신들이 액세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디파이에 꽤나 이제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리플도 이제 디파이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이제 체인을 좀 내놓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크게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디파이가 사실 조금 더 관심을 받게 되려면 리플이 하려고 하는 이 RLUSD 스테이블 코인 시장부터 먼저 조금 자리를 잡아놓고 나서 이제 디파이 시장으로의 어떤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코리니드 관점에서 오늘 기준으로 리플이 또 떴어요. 10몇 %씩 떴는데 이 상승세를 어떻게 봐야 되며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좀 시총이 낮은 걸 좋아하는 한국형 약간 코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 물론 이제 좋은 이제 코인이고 워낙 자리를 잘 잡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보다는 오히려 다른 어떤 시총 작은 코인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플이 특히 이번 달에 다양한 그 주요 이벤트들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좀 봐야 되는 이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주목해야 될. 일단 리플 자체의 가장 이제 큰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소송을 빨리 종료하고 이제 이게 어떻게 마무리되냐가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는 이번 연도에 이제 소송이 이제 잘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판결에서 이제 기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되는 느낌이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조금 이어져 가고 있는 이 소송을 어떻게 좀 대비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아주 우선 것 같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은행이 될 수 있냐. 그리고 자신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은 자금을 이제 연준에 맡겨가지고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새롭게 만들어내냐 이게 사실 포인트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때 막 불장이다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주기영 대표씨가 시즌 종료 얘기하고 또 이제 진짜 시즌이 오픈됐는데 그렇죠. 그때는 이더가 아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때는 이더가 조롱당했죠. 그렇죠. 그때 근데 리플 4,000원 가버리고 이래버려서 그쵸. 그때를 주도했었는데 맞아요. 저는 반대로 그래서 그때는 페이크 상승이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의 상승이 진짜 불장 온 스위치가 켜진 건 슬슬 이제 시장의 내러티브 이더리움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상승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도 두 분 다 동의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동의하고 네.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더리움이 제 기억으로는 1,700불까지 빠졌었어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바닥에서 2배 오른 거거든요. 그 큰 시총을 갖고 있는 친구가.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또 리플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갔었고 이더리움 자체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는 시장에 받아줄 사람이 그만큼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와 지금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그때는 약간 페이크 상승장이었던 것 같고 지금이 이제 본장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두 리플과 이더리움을 비교하자면 리플은 뭔가 금융기관과의 뭐 파트너십이나 뭐 그런 확대 좀 대외 활동에 적극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이더리움은 뭐 탈중앙 어플 생태계 확장, 뭐 기술적인 뭐 개선 이런 거 내부 활동에 조금 집중을 해서 밖에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더리움은 좀 잠잠하고 리플은 뭔가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더리움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탄탄하게 준비를 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좀 나오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사이클에서 유독 좀 디파이가 주목받는 거 경향 그리고 저번에 불장 때도 디파이 썸머라고 이제 디파이가 엄청 주목받았었잖아요. 주목받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 지난 상승장이 이제 2020년 6월부터 2022년 초까지 이어졌던 장을 우리는 이제 디파이 썸머라고 불렀었는데 그때 당시는 사실 이 디파이가 태동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태동하는 시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디파이가 뭔지 명확한 개념이 없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를 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코인 시장 자체는 굉장히 아직도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매니아층들이 사실 이끌어가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만지작 하다 보니까 장난감처럼 이게 너무 사람들이 너무 재미를 느끼고 여기에 이제 큰 돈들을 넣기 시작하다 보니까 저시총이었던 게 갑자기 이제 높아지면서 전체 시장 자체를 좀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모멘텀이 지금 밈코인 시장하고 좀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밈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지코인도 있고 페페도 있고 기존에 오래됐던 이제 이런 어떤 밈코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 연도부터는 사실 이 트럼프가 밈코인을 이제 발행하면서부터 이제 솔라나에서 엄청난 작은 밈코인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이클의 좀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파이가 2021년도에는 주목을 받았지만 이번 시장에는 그와 똑같은 결로서 밈코인이라는 게 사람 매니아층의 관심을 끌었고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좀 빠르게 커졌었다. 근데 지금의 그러면 디파이는 예전과는 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오히려 굉장히 이제 한 3, 4년 지나다 보니까 성숙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살아남은 애들만 사실 잘 되고 있는 시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디파이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성숙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차트 이야기를 좀 뺄 수 없을 것 같은데 리플의 차트적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리플 같은 경우는 사실 21년도 상승장의 고점을 뚫고 그 위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사실 새로운 출발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면 뭐 신고점 갱신은 거의 높은 확률로 가능할 것 같고 원화로 따지면은 10,000원 이상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8,000% 이상
급등했던 적도 있는데 네. 올해 이런 움직임 기대해봐도 될까요? 8,000%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지금부터 만약에 상승의 퍼센테이지를 따지면은 200%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급등 같은 이런 차트적인 것들을 그 차트로만 해석이 가능할까요, 주성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경험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다 똑같고요. 뭐 급등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 차트에서는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캔들과 거래량은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당장 그 데이터를 통해서 반응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매매를 시작하고 나서 보조지표 한창 많이 쓸 때 한 2년, 3년 차까지는 오늘의 코인 기사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기사를 아예 안 봐요. 아예 안 보고 그냥 차트만 보는 이유가 차트가 선반영이라서 지금은 차트만 보고 있고요. 현재도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차트만 보고도 수익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앞선 질문에서 제가 이제 어떤 거 보고 하냐고 물어봤을 때 원래는 지표를 썼다가 이제 캔들로 넘어오셨다고 그랬어요. 네. 캔들로 넘어온 이유가 있어요, 혹시? 제가 이제 수익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작년 하반기부터 뭐 올해 상반기까지 꾸준하게 시드가 우상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ROI 수익률 수치가 7,000%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조 지표로 했을 때는 절대 불가능했었어요. 시드가 우상향이 절대 안 됐었고 제가 아무리 뭐 RSI라든지 다이버전스, 뭐 MACD, 뭐 이평선으로 매매하든지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매매법을 만들었을 때 절대 우상향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캔들과 거래량으로만 매매를 하니까 가장 근본이죠. 딱 기본 세팅 말고는 나머지는 다 지웠을 때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선행지표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매매하는 게 사실 선물 시장에서는 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도 너무 좋은 지표가 있다 이걸 해봐라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신경도 안 쓸 것 같습니다. 공통 질문 하나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이번 주제 올해 차트 그리고 뭐 지표, 리서치, 뭐 다가오는 이벤트 등 여러 가지 이제 모든 거를 아울러 볼 때 기대되는 알트코인들 몇 가지씩만 좀 있으면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 가장 매력적인 이제 알트코인이라 생각되는 거는 이더리움 중에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자금 조달을 해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중간책으로. 저희는 이거를 이제 리퀴드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 이 리퀴드 스테이킹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들이 최근에 꽤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면요. 이더리움이 상승한 이유는 기존의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더리움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기업과는 다르게 디파이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 수익을 거둬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리퀴드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이더리움을 보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운영한 대가로 인센티브를 받고 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운영한 수익이고요. 그러면 그 위임을 받은 그 서비스들은 결국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신들의 발행한 코인들을 계속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거든요. 그 의미에서 라이도라고 하는 코인과 그다음에 로켓풀이라고 하는 코인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95% 이상이 이제 빗썸 업비트일 건데 네. 라이도 로켓풀은 뭐죠? 라이도 네. 로켓풀은 이제 리퀴드 스테이킹 이제 네. 제공해주는 서비스고요. 네. 라이도랑 로켓풀 아마 빗썸에 있을 겁니다. 빗썸 있나요? 업비트에는 이제 없을 거예요 아직. 빗썸에는 라이도와 로켓풀이 존재한다. 네. 근데 네. 이제 업비트에는 없다. 음. 그럼 우리 업비트 또 상장빔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기도 하고. 혹시 많이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네.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오히려 주식을 최근에 그 아까 말씀드린 네. 이더리움 모아가는 네. 그 주식들 아. 그런 것에 좀 투자를 해놔가지고 근데 좀 살 계획은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네. 보겠습니다. 음. 네. 주성님은 혹시 저는 일단 코인이 막 출발하기 전에 미리 타 있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리플이나 이더리움 등은 지금 들어가면 조금 평단가가 좀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많이 안 오른 애들 중에서 고른다면 저는 이제 도지랑 에이다, 페페, 이더리움 클래식, 아비트럼, 체인링크 정도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저도 한 바퀴 쫙 돌고 왔거든요, 코인들을. 근데 이 정도가 가장 차트 모양이 예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 코린을 위한 트레이딩과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라는 이런 이제 말들이 많은데 실제 고수들은 하락장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상승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나요? 이것도 이제 현물과 선물은 조금 나눠질 것 같은데 현물에서는 사실 그 하락하는 모양에 따라서 대응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온다면 그 파동에 맞춰서 사실 고수들은 그 약간의 파동이라도 상승에 대한 거라도 먹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그 모양이 내려가는 모양이 그냥 계속 조정 없이 내려간다면 사실 진입은 잘 안 할 것 같고 그 쭉 내린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충분한 상승을 하기 위한 게 마련이 되면 그때 진입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현물로 친다면 바닥을 다질 때도 사실 잘 진입을 하진 않아요.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뭐 한 달, 두 달 걸릴 수도 있지만 사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기회비용이 너무 아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다가 이제 출발할 것 같은 캔들 모양이 나왔을 때 그때 좀 진입하는 편이고 선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그냥 하락하는 모양이 나왔을 때 숏을 잡습니다. 그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먹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타점까지는 숏을 계속 잡다가 나중에 그런 타점이 나왔을 때는 롱을 잡으면서 동시에 현물도 같이 매수를 하는 그런 매매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관들 위주로 좀 많이 보다 보니까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은 투자 규모의 차이지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하락장이라는 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물려요. 그래서 사실 하락장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는 사실 큰 약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좀 그들 보면서 좀 느끼는 거는 그 현금 포지션을 항상 좀 가져가는 게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거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025년도 이제 1월 달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금만큼 사실 사람들이 환희에 차 있었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큰 기관들 자체는 갖고 있었던 특히 이제 에테나라고 하는 알트코인을 엄청 많이 처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 처분했던 이유 자체가 너무 빨리 올라갔던 이유도 있지만 결국에는 현금 보유량을 충분히 늘려놓으려고 하는 행위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사이즈가 큰 이런 기관들 자체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현금 비중을 가져가는 거를 되게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있어야지 사실 이게 더 떨어지던 더 상승하던 간에 다시 이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말로는 총알이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분들도 이런 일정 부분의 현금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좋다고 좀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 차트를 보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주성님이 보시기에는 투자할 때 차트 보는 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주식이라면은 한 비율로 따지면 차트가 6이고 재무제표가 4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코인이라면 차트 분석이 한 9.5 그리고 뭐 시장 상황이나 기사 체크나 이런 거는 사실 0.5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 선생님은 아마 좀 반대 의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트를 네. 잘 안 보시고 그 외의 그쵸. 걸 더 많이 보시잖아요. 네, 여기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차트가? 네, 여기 질문이 사실 절 위한 질문입니다. 네. 제가 차트를 보기 힘들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리서치가 거의 한 90% 이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코인을 살 때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개인들도 결국 큰 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야지만 이 가격 상승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큰 어떤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엿보려면은 사실 리서치가 베이스가 돼야지만 사실 그 흐름을 볼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이제 실업이라는 코인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실물자산 토큰화 관련된 어떤 코인이었고 기업들한테 대출해주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 기관들은 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좀 봤었던 이유는 결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고 어떤 채굴업자나 다른 어떤 기업들한테 이 대출 수요는 충분한데 이거를 해줄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게 리서치로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하나의 이제 주된 좀 어떻게 보면 탑픽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실업 자체를 기회를 엿본 사람들은 그때부터 한 달 동안 2배 이상의 수익을 벌 수 있었거든요. 뭐 이런 거를 보면 차트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갑자기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터지니까 이거를 롱을 쳐가지고 수익을 벌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 과정까지 오는 데는 사실 그들이 보지 못한 하나의 새로운 내러티브라는 게 존재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 둘 다 쓰기 때문에 되게 두 분 다 공감되는 것 같아요.
차트로도 안 보여지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음. 그리고 차트로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존재하기 때문에 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알트코인 거래할 때 거래량 되게 중요시하지만 사실 장외 거래하면은 그 거래량 잡아낼 수도 없고 되게 그런 부분들 많잖아요. 사실 큰 거래 규모는 OTC로 이루어지니까 차트에 녹여져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래량이 특정 튀어버리거나 그리고 소스를 받아가지고 거기서도 긁어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차트쟁이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있다. 갑자기 거래량이 튀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둘 다 섞어서 쓰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나 지표에 참고하는 정보들이 있는가 그리고 있다면 그런 정보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가. 저는 주로 참고하는 정보는 그냥 모든 대중한테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대부분 활용해요. 이 코인 정보가 가장 많은 곳은 X라고 하는 SNS거든요. 이 X에 굉장히 많은 리서처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매일매일 다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대표적인 뭐 델파이 디지털이나 아니면 뭐 메사리 그다음 뭐 한국에는 뭐 포퓰러 같은 뭐 리서치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인사이트가 좋은 이게 인플루언서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 거 이런 어떤 관점 자체를 좀 많이 좀 참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이 한 곳으로 또 수렴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또 그런 게 하나의 또 큰 트렌드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많이 참고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매매를 이제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좀 보는 건 인간 지표죠. 사실 왜냐하면 전 커뮤니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 내에서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환희를 느끼고 좀 공포를 느끼는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은 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께서 지금까지 투자를 진행해 오면서 나는 이때만큼은 그냥 들어간다. 아니면 혹은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다 빠진다라는 기준이 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만큼 들어간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이게 이 코인 시장에서 가끔씩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잘 나가던 하나의 코인이 하나의 좀 말도 안 되는 루머로 큰 폭하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 어떤 사이클에서는 하이퍼 리퀴드였습니다. 이제 하이퍼 리퀴드는 선물 거래소인데 이 어떤 선물 거래소의 거래량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모두의 시샘을 좀 받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나왔던 루머가 뭐냐면 북한 해커들이 이 하이퍼 리퀴드를 사용해서 거래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거를 해킹하려고 하는 시도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 리퀴드가 좀 부정적인 어떤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따지면은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지갑부터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어떤 해커들은 모든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이 특정 서비스만 그 어떤 부정적인 좀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하락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18불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퍼리퀴드는 거의 한 47불 정도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사람들이 모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근거를 대는 되는 어떤 약간 시장이 왔을 때 그리고 코인 하락이 이제 큰 하락이 나왔을 때 이때가 사실 저는 오히려 기회라 생각돼서 그때만큼은 저는 무조건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제 캔들과 거래량으로 매매를 하면은 사실 좋은 점은 캔들과 거래량 위에 여러 가지 보조 지표가 덮여져 있으면 내가 손절이 나갔을 때 그 손절했던 모양이 사실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근데 보조 지표를 다 지우고 캔들과 거래량으로만 매매를 한다면 손절 나갔을 때 모양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차트가 보이기 때문에 신기할 수 있지만 뇌리에 좀 남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매매할 때 조금 느낌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사실 예전에는 손절이 나갔던 위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진입하지 않고 내가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캔들 모양, 무조건 지금까지 경험상 올랐던 캔들 모양이 있으면은 그런 곳에서만 좀 진입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 지금 두 분이 지금까지 진행했던 투자 기억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투자는 무엇이고 그때 뭐 어떤 뭐 에피소드가 좀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 하락장이 가장 큰 실패였던 것 같아요. 하락장이 근데 언제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이제 코인을 하시던 분들이 22년도에 좀 많은 또 손실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특이하게도 21년도 한창 상승자일 때 큰 실패를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소문에 너무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메타버스 붐이 불었었거든요. 그때 NFT와 메타버스 붐이 불었을 때 한 종목이 이제 일본에 있는
이제 투자사, 그러니까 비전 펀드로부터 이제 투자를 이제 받을 거다라고 이게 3개월 전부터 이야기가 시장에 돌았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문에 또 욕심이 나다 보니까 사실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이제 선물 시장에서 과감히 이제 롱 베팅을 했다가 큰 실패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차트에 오류가 있듯이 이게 리서치에 오류네요. 리서치의 오류죠. 그러니까 네. 소문이 근거가 없던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네. 확신에 찼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현물로 했으면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었었는데 이게 선물로 하다 보니까 청산이 났었었고 근데 그때 청산되고 나서부터 한 3배 이상은 올랐던 것 같아요. 현물로만 봐도. 그래서 이런 게 제가 했던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이 소문에 사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선물 매매다 보니까 사실 어떤 장 좋았을 때나 안 좋았을 때나 이런 걸 사실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살듯이 매매를 하는 편인데 제가 이제 매매하는 특징이 그냥 1시간 봉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매매하고 뭐 5분 봉안에서 왔다 갔다 매매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달봉상 어떤 캔들이 나왔고 그래서 주봉상 이런 캔들이 나왔구나. 그래서 일봉상 이런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1시간 봉상 이런 캔들이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걸 타임별로 구분해서 매매를 하는 편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달봉, 주봉, 일봉을 분석한 대로 다 그대로 움직여 줌으로써 제가 그때 좀 크게 시드를 불렸어요. 그게 이제 좀 짜릿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 실패했던 경험은 제가 매매를 한 1년차, 2년차쯤이었죠. 이제 그때 진입을 하고 이제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때 손절 라인을 안 잡은 거죠. 그래서 물렸습니다. 근데 그때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500만 원 정도 물려 있었는데 이게 뭔가 청산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을 추가로 진입하자 라고 생각해서 그때 교차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500만 원을 추가로 진입하고 기분 좋게 여행을 출발했다가 큰 하락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 딱 청산이 되면서 느꼈던 점은 500만 원만 잃을 수 있었는데 괜히 500만 원을 더 넣어서 1000만 원을 잃었구나 라는 생각에 여행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창백해져서 그렇게 여행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럼 이제 두 분이 네. 시총이 검증된 코인 투자 위주로의 투자와 vs 변동성이 기대어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투자, 두 분의 투자 방식은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총 작은 걸 좋아합니다. 즉 변동성이 큰 걸 좋아한다는 또 얘기죠. 근데 왜 변동성 큰 게 왜 좋냐라고 하면은 또 한번 시장이 이제 우상향할 때는 또 수익률이 좀 높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들은 리서치 기반으로 투자하지 않거든요. 그냥 변동성 기반으로 투자를 하고 이게 더 올라가길 기대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리서치를 이제 한 4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들이 사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이유가 있이 이제 오르는 하나의 사실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좀 그랬을 때는 조금 저는 빨리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전업으로 리서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회를 좀 더 엿보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선물과 현물이 좀 나뉘어질 것 같은데 선물이라면 그냥 제 매매법이 검증된 코인 안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매매를 할 것 같고 만약에 현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총이 검증된 코인에 700, 잡코인에 300 비율로 투자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잡코인이 사라져도 700에서 나온 수익으로 1000원을 메꿀 수 있을 수 있고 잡코인답게 뭐 몇백 프로 상승해서 300이 뭐 3000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좀 현명하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선물 트레이딩 해볼까 현물 트레이딩 해볼까 이런 고민들이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두 분이 생각하셨을 때 선물 트레이딩은 위험하다, 현물로 해라 vs 현물보다는 아무래도 짜릿한 선물 트레이딩이 낫지 않냐,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저는 현물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선물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이 잘 안 되실 거예요. 해본 분들은 많이 느끼지만 근데 현물 자체는 사실 물려도 이게 사이클마다 기회는 한 번씩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물 투자가 조금 더 이제 초보자들이 하기에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고 사실 뭐 500만 원으로 몇천억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몇천억이 필요 없거든요. 사실 지금 당장 50억만 쥐어줘도 직장을 그만두실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면 사실 현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실 사이즈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현물로 사실 코인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됐을 때 선물을 공부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조금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역시나 또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네. 일단 선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이게 선물을 하면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1시간에 1분, 2분 정도만 차트를 봅니다. 진입을 하고 나서 5분 정도만 빠르게 1차 익절, 2차 익절, 손절 라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람만 설정을 해놓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1차 익절이 나갔다고 알람이 나왔다. 그러면 스탑로스를 본절에다가 걸어두고 다시 알람 설정해두고 다시 일상생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차트를 계속 꾸준하게 봐야 될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약간 마음가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현물했을 때도 약간 느꼈는데 현물로 만약에 처음 시작하면 코인을 매수하고 나서 안 봐요. 그냥 수익률만 조금 봐주지 차트를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실력이 얼마나 상승했을까라고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선물로 시작하면 청산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든 이 시장에서 벌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불려나갈 수 있게 된다면은 매매가 엄청 쉽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부분은 소액일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선물을 만약에 고액으로 시작해서 큰 돈 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도박을 하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예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저는 두 분의 말을 적절히 잘 섞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하게 얘기해주는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500만 원, 1000만 원이면은 이번 상승 흐름 좋을 때 선물로 베팅해서 한 1억 만든 다음에 그 뒤로 현물로 돌아오면 되게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좀 적절히 잘 섞으면 좀 좋지 않을까.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비트코인 연일 신고가 갱신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전고점 돌파하네 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물을 더 타, 불을 타, 혹은 뭐 어떻게 뭐지 몰빵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져가야 할 비트와 알트 전략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 만약에 그 진입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비트코인 비중을 한 뭐 예를 들어 30% 정도 가져가고 알트코인을 한 70%로 좀 가져가는 게 좀 좋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근거 자체는 이더리움의 현재 가격 자체가 비트코인 상승과 견주었을 때 아직도 갈 길이 좀 멀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정확히 뭐 한 6개월 내에 어떤 관점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 같고 그럼에 따라서 알트코인들도 꽤나 좋은 성적을 좀 거둘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거는 불타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불타다 보면 결국 평단이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조금만 하락해도 사실 그 기회를 놔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처음에 마음을 먹었을 때 좀 자기가 원하는 시드만큼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불타진 말아라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입장일 것 같은데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들 중에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코인들 위주로 조금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불타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진입했다면 그대로 좀 가져가면서 1차 익절, 2차 익절 본절 리스크 관리를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두 분이 생각하시는 이번에 불장 스위치가 켜졌다면은 비트코인 이번 사이클의 최고점은 원화 기준으로 얼마일까요? 전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3억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저는 2억 6천 정도는 가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초대해서 또 다른 인사이트와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